혹시 대통령제가 전 세계 선진국의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0%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회제, 즉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에서만 받아들여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와 의회제는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은 정부가 누구에게 책임을 지느냐입니다. 의회제에서는 의회가 불신임 결의를 통해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임기가 보장됩니다. 선거에서 이긴 한 사람이 모든 행정권을 독점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장관이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은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요. 이 제도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안정성입니다. 임기 동안 눈치 보지 않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당일 경우 극한의 대립으로 국가가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독재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임기 제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같은 단임제는 재선이 불가능해서 책임 정치가 약해질 수 있지만 과거 독재의 경험 때문에 선택한 측면이 큽니다. 반면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중임제는 첫 임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제의 역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제도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아주 독특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이 뽑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몽땅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무려 286만 표나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하고 말았죠. 이것이 미국식 대통령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브라질 역시 대통령제지만 미국과는 또 다릅니다. 의회에 정당이 너무 많아 대통령 소속 당이 항상 소수당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도 법률 효력을 갖는 포고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줍니다.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통령제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독재와 불통의 위험을 안고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한 나라의 국왕이 그 나라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714년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에서 온 조지 1세가 영국 왕으로 즉위했는데 그는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며 이렇게 말했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때 권한을 위임받은 로버트 월폴이 최초의 총리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현대의회제, 즉 의원내각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회제는 대통령제와 달리 입법부가 행정부를 구성하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도입니다. 국민이 의원을 뽑으면 그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정부를 이끕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총리는 잘하면 10년, 20년도 할 수 있지만 못하면 의회의 불신임 투표로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의회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부 형태가 나타납니다. 첫째, 다수정부입니다. 영국이 대표적이죠.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라서 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합니다. 매우 안정적이죠. 둘째, 유럽 대륙에서 흔한 연립정부입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한 당이 과반을 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정당이 손을 잡고 연합해서 정부를 만듭니다. 셋째, 가장 불안한 소수정부입니다. 과반을 넘은 당도 없고 합의도 실패했을 때 나타납니다. 야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어서
마치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해서 헝의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연립정부를 만들까요? 여기에도 치밀한 정치공학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최소승리연합입니다. 딱 과반수만 넘길 만큼 최소한의 정당끼리만 뭉치는 겁니다. 그래야 나눠 가질 장관 자리가 많아지니까요. 반대로 과대연합도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당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정당들이 뭉쳐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미리 막는 것이죠. 아예 이념이 다른 좌파와 우파가 손을 잡는 대형연합도 있습니다. 독일의 3인당과 기민당 연정이 대표적입니다. 의회제의 장점은 정부와 의회가 한 몸이라서 싸울 일이 적고 합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의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반대로 연정이 깨지면 1년에도 몇 번씩 총리가 바뀌는 극심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선택한 의회제. 왕의 무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가장 고도화된 합의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대통령은 A당인데 국무총리는 라이벌인 B당이 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이 싸움일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정치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준대통령제 또는 이원집 정부제입니다. 이 제도는 이름 그대로 대통령제와 의회제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국민이 대통령도 직접 뽑고 의회 의원도 직접 뽑습니다.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갖지만 동시에 내각은 의회의 신임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대통령제는 마치 카멜레온 같습니다. 대통령의 여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 강력한 대통령제처럼 작동합니다. 반대로 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총리 중심의 의회제처럼 운영됩니다. 흔히 준대통령제를 설명할 때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총리는 내치를 담당한다고 단순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과 의회 해산권을 갖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의회 역시 내각 불신임권을 갖지만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권력이 대통령과 총리로 분산되면서 독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성향이 다를 경우 극단적인 대립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서로 남탓만 할 수도 있죠. 준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과거 프랑스는 의회에 너무 강력한 힘을 줬다가 12년 동안 총리가 23번이나 바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동거정부, 프랑스어로는 코아비타시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지만 의회가 야당판이 되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야당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해버릴 테니까요. 실제로 1986년 좌파인 미테랑 대통령은 우파인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해야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한 지붕 아래서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총리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대통령의 독주를 막는 절묘한 견제일까요? 아니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편한 동거일까요? 준대통령제는 지금도 그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뉴스를 틀면 매일 싸우는 정당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없나요? 도대체 정당은 왜 존재하는 걸까?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 슈나이더는 정당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 즉, 정당의 가장 솔직한 목적은 바로 권력입니다. 정부는 권력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정당은 그 정부를 장악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이 정당들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정치학자 립셋과 로카는 두 가지 거대한 사건,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주목했습니다.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갈등,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은 단순히 싸우기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정책 선택지를 제공하고 정치 지도자를 훈련시키며 정부의 책임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만들려면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정당은 만들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은 설립 기준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지역 정당이 활발한 이유죠. 정당의 핵심 활동 중 하나는 선거에 나갈 후보를 정하는 공천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한 명을 찍는 단수 공천, 여러 명이 경쟁하는 경선, 그리고 전략적으로 인물을 꽂는 전략 공천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 시끄러운 잡음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정당은 무슨 돈으로 운영될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 후원회로 들어오는 후원금, 선관위에 맡기는 기탁금, 그리고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과거 정경유착을 끊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꼼수는 여전합니다.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돈을 쪼개서 후원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정당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양당이 전체 보조금의 절반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래서 군소 정당들은 늘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엔진이지만 동시에 권력과 돈이 가장 치열하게 얽혀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당의 공천과 돈을 감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정당이라고 하는데 당원도 거의 없고 당비도 내지 않습니다. 그저 돈 많고 힘 있는 귀족이나 정치인 몇 명이 카페에 모여서 이번엔 누가 나갈까? 하고 속닥거리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정당일까요?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19세기 정당의 초기 모습인 간부정당이었습니다. 정당은 고정불변의 존재가 아닙니다. 선거제도의 변화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해 온 생명체입니다. 그 진화의 역사를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간부정당입니다. 명사정당, 엘리트 정당이라고도 부릅니다. 19세기에는 국민 대다수에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일부 부유층과 남성만 투표할 수 있었죠. 그러니 정당도 대중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나 명망가들이 모인 사교 클럽에 가까웠죠. 체계적인 조직도 규율도 없었고 운영비는 자기들끼리 각출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뒤집힙니다. 보통 선거가 도입되면서 일반 대중에게 참정권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단계, 대중정당이 등장합니다.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수많은 사람의 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중산층, 노동자, 농민을 당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노동조합이나 이익단체와 결합해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당원들에게 당비를 걷어 운영했습니다. 이때는 이념이 중요했습니다. 자신들이 대표하는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죠.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3인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1945년 이후 세상은 또 한 번 변합니다. 극단적인 계급 대립보다는 안정을 원하게 되었고 라디오와 TV 같은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조직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계, 포괄정당이 나타납니다. 이제 정당들은 특정 계급만 대변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며 이념의 색채를 뺍니다. 마치 큰 그물로 모든 물고기를 잡듯이 모든 계층의 표를 긁어모으겠다는 전략이죠. 1959년 독일 3인당이 노동자 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네 번째 단계, 카르텔 정당이 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원 수는 줄어들고 당비도 안 들어오니 정당은 새로운 자금주를 찾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정당이 국가기구의 일부처럼 되어 세금인 국고 보조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기업들이 담합을 하듯이 기존 거대 정당들이 국가의 지원을 독점하며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정당은 치열한 이념 대결보다는 정부를 누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를 두고 경쟁합니다. 여야가 싸우는 척해도 기득권 유지에는 타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서 특정 계급의 투쟁 도구로, 표를 휩쓰는 청소기로, 그리고 이제는 국가에 기생하는 카르텔로 정당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도 변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당제 국가일까요? 90%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이 번갈아가며 집권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 대답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의 숫자가 만드는 정치의 비밀, 정당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당체제를 가장 먼저 연구한 사람은 프랑스의 정치학자 모리스 뒤베르제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뒤베르제의 법칙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만들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든다. 소선거구제는 1등 1명만 뽑는 제도입니다. 2등, 3등을 찍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에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개의 큰 정당만 남는 양당제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 이탈리아의 조반니 사르토리는 정당의 수뿐만 아니라 경쟁의 형태까지 고려해서 더 정교하게 분류했습니다. 크게 비경쟁 체제와 경쟁 체제로 나눕니다. 비경쟁 체제에는 공산국가 같은 일당제와 무늬만 다당제인 패권 정당제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여기에 해당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쟁 체제입니다. 첫째, 일당 우위제입니다. 선거는 자유롭지만 이상하게도 하나의 정당이 계속 집권하는 경우입니다. 일본의 자민당은 1955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독주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은 단 한 번도 정권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가 잘 아는 양당제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두 개의 거대 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죠. 셋째, 온건 다당제입니다. 3개에서 5개 정도의 정당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 당도 과반을 넘지 못해서 필연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속하며 타협의 정치가 발달해 있습니다. 넷째, 가장 위험한 분극적 다당제입니다. 정당이 5개에서 6개로 너무 많은데 이념 차이도 극단적이라 연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죠.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체제일까요?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이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이 무려 94%에 달했습니다. 완벽한 양당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한국을 2.5당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 캐스팅 보트를 쥐거나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제3의 정당이 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유민주연합이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있었죠. 실제로 유효 정당 수를 계산해보면 한국은 평균 2.1개에서 2.9개 사이를 오갑니다. 양당제와 다당제의 경계선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정당의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양당제와 다양성을 담는 다당제 중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이었습니다.